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세계 3대 영화제 중에 하나인 베를린 영화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어볼 텍스트 제목은 영화제를 활용한 문화 연구를 위한 시안입니다. 그래서 부제목이 베를린 영화제를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뭐 부산국제영화제, 또 연주국제영화제, 뭐 이렇게 기타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입니까? 하여튼 우리나라도 영화제가 꽤 있습니다만 이제 부산국제영화제가 좀 많이 알려진 편이고요. 전주국제영화제도 최근에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볼 때 이제 아무래도 세계 3대 영화제 중에 하나인 베를린 영화제가 훨씬 더 우리가 이제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이 영화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영화제가 지향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영화라는 이 장르는 뭐 여러분이 다 알겠지만 그 전자매체와 이런 디지털 매체가 발전하면서 나온 그 장르 중에 하나지만 원래 초창기에는 무성영화에서 출발했죠. 그죠? 무성영화에서 이제 유성영화로 해서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해 왔는데 그리고 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저는 이제 제가 586 세대니까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때만 해도 영화 보려면은 시내까지 나가서 영화관에 가고 이랬어요. 요즘에는 멀티플렉스 영화관에 가면 거기서 뭐 골라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영화관 하나에서 영화 하나만 상영했거든요.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영화 산업이 조금 위축되는 뭐 영향은 뭐 넷플릭스라든지 뭐 수많은 OTT, 그죠? 이런 매체들 영향 때문에 영화 산업이 조금 위축되고 있지만 그렇다 해도 역시 대형 화면으로 보는 영화관에서 보는 영화와는 또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직도 영화라는 장르는 영향력이 크고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문화적 소통에서 우리가 이렇게 영화라는 매체는 시각, 영상 매체를 또한 시각, 또 청각, 모든 어떤 우리 인간의 어떤 감각이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수용이 가능한 영상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 현대 문화의 중요한 코드가 이제 된 지 벌써 꽤 오래됐는데, 슈넬, 랄프 슈넬이라는 분이 한 말을 보면 많은 정보를 짧은 시간 안에 보여주는 영상 언어를 읽을 수 있는 미디어 능력, 보기 능력의 중요성. 여기서 이제 영화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 매체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게 영화인데 현실과 환상을 다 보여주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텍스트입니다. 우리가 텍스트라면 꼭 문자로 된 읽는 것만 텍스트는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화 텍스트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리고 이 영화 한 편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그 어떤 협력이 요구됩니까? 제일 중심이 물론 감독이지만 그 외에 뭐 연출하는 사람하고 뭐 배경, 그 다음에 이제 또 배우들, 뭐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투입되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의 생산물입니다, 영화는. 그리고 많은 사람이 동시에 한 장소에서 또 여러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그죠? 그게 이제 영화의 장점이고, 이런 예술적인 각색을 통해서 지금 현재 가장 효과적으로 생산국의 문화를 보여주면서 다른 문화권에도 다른 문화권 사람들한테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예술 장르가 이제 영화입니다. 그래서 영화가
꼭 자국 사람들뿐만 아니고 타 문화권의 사람들과도 간접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고, 또 타 문화권 세계를 또 모델로 삼거나 영화의 소재로 삼을 수도 있는 그런 게 이제 이 영화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영화가 19세기 말에 이제 처음 시작됐는데, 처음에는 미국의 보드빌 극장이나 영국의 뮤직홀이나 파리나 베를린의 뭐 마리에테 또는 시장에서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규모가 작았겠죠. 그래서 최초 생긴 지 10년 정도 기간은 그 세계 전환기의 산업 국가들의 대중적 오락업소에서 일종의 쇼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점점점 발전하면서 이렇게 이제 큰 규모까지 이제 발전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부터 설립되기 시작한 복합상영관이 이제 영화를 보여줄 수 있는 극장 스크린 수를 굉장히 증대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서 영화 그 배급 양식의 일대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물론 이게 장점도 있지만 또 단점도 있습니다. 그죠? 일부 예술 영화나 정말 작품성이 뛰어난 영화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막을 내린다든지, 대형 자본이 투입된 헐리우드 영화에 밀려서, 그죠? 왜냐하면은 스크린 수를 확보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영화가 복합상영관이 이제 물론 처음에 장점도 있지만 한 곳에 이제 여러 스크린을 한 영화관에서 이제 상영하니까 이런 단점도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영화가 문화적 내용을 담는 예술 매체로 발전하는 데는 영화 자체의 기술적, 내용적 발전도 있었지만 또 영화를 어떻게 어디에서 보여주는가 하는 제도적인 상황도 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제가 결국은 문화적으로 의미 있는 영화를 상영하고 또 시상도 하고, 그래서 영화가 예술 매체로 발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영화제가. 만약에 영화제가 없으면은 아마 헐리우드 영화처럼 대규모 자본이 투입된 오락 영화들이 득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영화제들을 통해서 좀 생소한 영화지만 작품성이 있는 그런 예술 영화들이 또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왜냐하면 이제 어떤 큰 국제 영화제 수상작이다 하면 또 사람들이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영화제가 문화적으로 의미 있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장점 뭡니까? 개최국의 문화를 알리고 거기에 참가한 여러 국가들이 거기에서 문화 교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 이제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는 뉴저먼 시네마라고 있습니다. 뉴저먼 시네마는 여러분 뉴저먼 하면 새로운 독일, 그러니까 젊은 영화 감독들이죠. 뉴저먼 시네마의 감독들하고 또 뭐 베를린 영화제 단골 손님이었던 이제 한국 감독 중에 이제 홍상수나 김기덕 감독,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죠? 이런 감독 등이 주요 영화제에서 베를린 영화제에서 수상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만약에 베를린 영화제가 없었으면 이런 감독들의 영화는 아마 국제 영화제에서 사람들이 주목도 못 받고 국내에서도 아마 뭐 사장되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영화제가 대중적 홍도도 물론 없지만은 독립적으로 우수한 영화들도 이렇게 소개를 하기 때문에 영화가 현재의 문화 현실을 이제 살펴보면서 창의적 예술 매체로 발전하는데 오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우리 부산국제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영화, 그죠? 제3국의 영화들을 많이 소개해서 그 다른 국제영화제와는 좀 차별화된 그런 특징을 가졌죠. 초창기에는 특히, 요즘도 아직까지 그런 경향이 있지만 초창기보다는 좀 덜합니다. 그래서 아시아 영화인들의 어쨌든 그 위상을 높이는데 이 부산국제영화제가 많이 기여를 했습니다.
그럼 베를린 영화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베를린 영화제는 주로 정치 사회적인 문제 그런 주제에 좀 더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 영화들이 또 수상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영화제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영화가 현재의 문화 현실을 완성을 하면서 창의적인 예술 매체로 발전하는데 많은 공헌을 합니다. 그렇지만 일정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된 영화들을 감상하고 또 그 영화를 평가하고 영화에 대해서 토론하기 위해서 영화인들과 관객이 모여서 만드는 그런 축제가 영화제인데, 이 영화제에 대해서 학문적 관심이 물론 최근에는 많이 올라갔지만 수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국내에서는 부산영화제, 부천영화제, 전주영화제 이런 영화제에 관한 연구가 좀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주로 영화제와 관련된 관광 효과나 그 지역 경제 효과나 그 지역의 이미지나 그 지역의 정체성, 뭐 부산은 뭐 항만도시로서 국제 항만도시로서의 어떤 역할, 주로 이제 보면 영화제 중에 이제 베를린 국제 영화제만 그런 게 아니고 이탈리아 베니스 영화제도 그렇고, 그죠? 그리고 바다를 끼고 있죠. 그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죠? 그 도시의 특징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이런데 방금 말했던 이런 뭐 관광 효과나 지역 경제 효과나 여기에 대한 어떤 연구들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연구는 주로 자국 영화를 홍보한다든지 지역 이미지 개선이라든지 이런 데 좀 중점을 두고 영화제가 개최교육에 어떤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는가, 뭐 이런 데 초점을 맞췄다는 거죠. 그래서 독일에서는 이 베를린 영화제의 수상작 혹은 베를린 영화제에 방문한 스타들, 그리고 영화제에서 일어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서술하고 영화제의 성립 과정과 발달 과정을 설명한 책들이, 저서들이 몇 권 있습니다만, 역시 그 연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물론 점점 연구들이 많이 이제 진행되고 있지만 그 역사에 비해서는 그렇게 풍부하진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베를린 영화제를 통해서 또 현대 독일 문화의 또 어떤 단면을 엿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다루는 주제들이 현대 독일 사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주제들이 많이 영화제에서 상영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뭐 유럽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다문화와 관련된 그런 주제. 독일도 지금 다문화 국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문화 국가이면서 이제 이런 이주민 2, 3세대들이 독일 사회에서 어떻게 사회 통합에 이제 같이 참여할 수 있는지. 예? 그렇죠? 여러분 알다시피 독일 같은 경우는 전쟁 이후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폐허화된 국토를 재건하기 위해서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간 건 아니죠. 전부 돈을 벌기 위해서 왔는데 안 가고 그대로 머물러서 2세대, 3세대를 태어나면 그 2세대, 3세대는 독일에서 태어나서 독일 문화 속에서 성장한 세대입니다. 그러면 외모만 외국인이지 실제 생각하는 사고방식이나 이런 거는 거의 이제 독일 문화에 이제 동화된 그런 세대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또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가정에 가면은 또 그 나라의 모국의 문화, 부모 세대에 의해서 그 영향도 또 받습니다. 언어적으로든 문화적으로든, 그죠? 그래서 그런 특히 이제 이슬람 문화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도 자국의 이슬람 문화를 완전히 버리는 경우가 거의 없죠. 유지를 합니다. 물론 2세대, 3세대는 조금 다르지만
초기 세대는 그대로 자국의 문화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문화와 이슬람 문화 간의 어떤 갈등 이런 게 사회 문제가 되고, 뭐 독일뿐만 아니라 프랑스든 영국이든, 그죠?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는 동아주의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 폭동이나 이런 것까지 일어날 정도로, 왜냐하면 차별을 많이 받다 보니까 프랑스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지 않으면 프랑스 국적이 부여되지 않는다든지 불이익을 받게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그 정도로 심하지는 않죠.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그렇게 폭동까지 일어나고 이랬는데,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영화를 통해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로 사회 통합에 이제 서로가 독일 다수 사회와 이주민 소수 사회가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면서 그 사회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영화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이 영화가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는 거죠. 자, 계속해서 보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매체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국가 간의 정치적, 경제적 관계가 이제 예전보다 이제 지구 초원화되면서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런 국제 교류가 타 문화를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필요로 하는 그런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0년대 이후부터 이런 타 문화에 대한 낯설음, 이런 논의가 이제 왜냐하면 다문화 사회가 점점 진행되면서 이런 타 문화에 대한 어떤 낯선 타 문화에 대한 이해나 관용 이런 게 이제 필요한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타 문화가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하면서 변화의 가능성도 열어주면서 또 호기심도 불러일으키고 또 매력적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왜냐하면 이국적이니까, 그죠? 또 물론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들한테 익숙한 자기 문화와는 좀 다르니까 위협적으로 혹은 두려움을 느끼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려움이 타 문화에게서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부정적인 면을 끄집어내어서 그걸 강조하면서 선입견을 만들고 타 문화에 대한 어떤 스테레오타입, 그죠? 부정적인 스테레오타입을 만든다든지, 특히 언론에서 이제 그런 걸 많이 조장하면 그 영향이 크죠. 그래서 타 문화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타 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하고 좀 더 나아가서 다른 문화와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타 문화와의 교류를 통해서 공통점을 찾아서 관심사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게 가능하게 하는 중간 매체가 영화라는 겁니다. 이 영화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모이는 영화제가 삶을 좀 더 의미있고 풍요롭게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타자와 타국인과 서로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역할, 에리히 프롬이 한 말을 인용한다면 집단적 예술로서의 어떤 영화의 역할, 그죠? 이걸 이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를린 영화제의 사례를 통해서 영화제에 나타나는 그 개최국의 문화를 또 읽어내고 문화 이벤트를 활용한 그 문화 연구의 어떤 방법들, 문화 연구의 어떤 가능성을 우리가 또 볼 수 있고, 그게 이제 우리가 이 텍스트를 읽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텍스트에서는 영화제에 관한 저서와 논문이나 또 신문 기사나 영화 전문 잡지나 혹은 베를린 영화제 공식 홈페이지나 이런 인터넷을 통한 자료 수집, 이런 걸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 텍스트를 작성했고요. 연구자가 또 영화제에 대한 일반적인 고찰을 물론 처음에는 하지만 그 다음에 그 영화 관계자와의 인터뷰 기사나 보도 자료 이런 것도 참고해 가지고 베를린 영화제의 다양한 프로그램도 이제 살펴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영화제인 부산 영화제와 비교를 해서 베를린 영화제의 특성을 규명하면서
우리 부산국제영화제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또 살펴보자는 게 이제 이 텍스트의 목적입니다. 본론에 이제 첫 번째 들어가면은 영화제의 종류와 기능에 대해서 나옵니다. 뭐 이제 역사적인 건데 부산 국제영화제가 처음 시작된 것은 오래됐습니다. 1898년에 모나코 영화제라는 게 처음 시작이었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물론. 그리고 1907년에는 경쟁 부문 성격을 갖는 대상 시상이 있었던 게 이제 이탈리아의 로마 영화제가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영화제는 현재는 명맥을 유지 못했습니다. 현존하는 국제영화제 중 가장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영화제는 이탈리아의 베니스 영화제인데 1932년에 처음으로 개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니스 영화제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중단되었고 전쟁 이후에 다시 개최됩니다. 칸느 영화제도 마찬가지입니다. 1939년에 창설되려고 했지만 전쟁으로 연기가 되어서 1946년에 처음으로 개최되는 게 프랑스 칸 영화제입니다. 1951년부터 베를린 영화제에서도 베를린에서도 영화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3대 영화제가 방금 말했던 베니스 영화제, 칸 영화제, 베를린 영화제 이렇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영화제는 그 영화제마다 특성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보면은 그 영화상 시상식이 있고 어워즈 셀러머니 시상식이 있고 쇼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필름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로 상업적으로 영화를 팔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 영화상 시상식은 영화를 심사해서 그 영화에 상을 주는 겁니다. 좋은 영화에. 그래서 그 한 해 영화를 결산하고 영화 산업에 대해서 대중들이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하는 거죠. 일종의 이벤트인데 뭐 미국의 아카데미 영화상이라든지 우리 한국의 청룡상, 또 대종상 뭐 이런 게 있죠.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쇼케이스는 영화를 모아서 보여주는 행사인데 주로 영화 견본인 필름 마켓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마켓에는 임대료와 입장료 수익을 받고 제작자와 배급업자들은 영화를 판매하고 또 구매자들은 영화를 사고 이게 상업적 목적을 위한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미국의 아메리칸 필름 마켓, 이탈리아의 밀라노 필름 마켓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필름 페스티벌은 영화제의 컨셉에 따라서 선정을 하고 섭외된 영화를 중심으로 영화와 관련된 손님들을 초청해서 관객이나 미디어와 만나게 하는 그런 축제입니다. 그래서 칸 영화제, 베니스 영화제, 그 다음에 우리 이 텍스트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베를린 국제영화제가 여기에 속합니다. 최근에 필름 페스티벌은 영화제의 세 가지 형식을 통합해 가지고 하고 있고요. 이런 영화제는 결국 그 영화제의 어떤 특징을 살려서 영화를 선정해서 상영을 하고 그 해당 감독과 배우를 초청해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이렇게 이제 각종 이벤트를 여는 거죠. 그래서 영화인들과 영화 관객들을 위한 페스티벌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고요. 이런 국제영화제가 주로 경쟁 부문 상영과 초대작 상영 이렇게 이게 영화 견본시입니다. 그 다음에 고전 영화 중에서 해고전이라는 게 또 있고요. 또 국제 심포지엄 등 메인 행사에 따르는 경쟁 부문을 가진 종합영화제의 성격을 띤 국제극영화 경쟁 부문 종합영화제 뭐 이런 식으로 영화제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판타스틱 영화제가 또 인기가 있죠. 또 단편 영화제도 있습니다. 또 애니메이션이나 다큐멘터리를 주로 다루는 영화제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영화 자체가 문화고 예술이고 또 이와 동시에 오락으로서 많은 자본이 투입된 상품이기 때문에 이 영화라는 매체의
이 공급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영화제인데, 이런 영화제가 예술적이고 문화적이고 오락적이고 경제적인 성격, 또 정치적인 성격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베를린 영화제는 좀 정치 사회적인 성격의 영화를 많이 상영을 하죠. 그죠? berlin 영화제와는 좀 다르죠. 오스카상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영화 예술과 영화 산업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화제는 이 영화제를 개최하기 위해서 그 기간 동안에 설비 투자나 참가자의 소비로 인한 내수 경제에 이바지하고, 또 외국에서 온 참가자들이 여기 와서 소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지역 경제 활성화도 또 영향을 준다는 거죠. 또 영화제 개최로 인해서 그 지역의 문화도 알리고 그 지역의 지명도도 브랜드도 올라간다는 겁니다. 지역 이미지가 상승되는 그런 효과, 그러니까 관광객을 불러 모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면 안 되지만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매력이 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가국들의 문화 교류를 促진하면서 우수한 영화를 관람한 기회를 또 제공하니까 영화제가 열릴 때마다 수많은 나라에서 영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겠습니까? 그죠? 또 거기에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스타가 오면은 그 스타를 레드카펫에서 또 볼 수도 있고 하니까, 그죠? 이렇게 영화제는 정말 문화적, 경제적 다양한 이런 효과가 있는 복합 산업으로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그렇죠? 이제 베를린 영화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건데, 베를린 영화제에 이제 직접 어떤 개인이 다녀온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보면서 여러분이 또 텍스트만 보면 조금 지루할 수 있고 해서 제가 영상을 준비했는데, 오늘 보면서 간접적으로 마치 자기가 베를린 영화제 간 느낌을 한번 느껴봅시다. 교환 학생이 이제 이 영화제 갔다 온 장면이거든요. 기차 타고 가는 거예요, 그죠? 1557 to Dresden Main Station. 제발. Willst du so? 송상수 감독이 베를린 영화제 깡꾼이죠. 기차를 타고 가는 과정인데 나가고요. 여기서 가겠습니다. 이제 영화제 언제 왔죠? 이게 호텔입니다. 그렇죠? 영화제 가기 전에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말씀입니다. 영화관 같지 않고 파티장 같은 거예요.
아직 안 하네? 뭐야? 짱 많아. 안에 내부인데 릴스 해줘야지. 해줘야지. 레드 카페 아니! 발길질 뭔데? Willkommen zur Berlinale. Berlinale Ghost Kiez. Geht genau dorthin. Stephanie Persch war für uns dabei. 아니. Kiezkino wird zur Filmfestspielstätte. Die Berlinale wandert wieder zu den kleinen Programmkinos der Stadt. 케밥이죠. 원래는 터키 음식인데 여러분 알다시피 독일에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왔는데 그 중에 가장 비중이 높은 나라가 터키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음식 문화가 좀 풍부해진 게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국의 음식을 만들어 먹고 또 팔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예전보다 독일 음식 문화가 풍부해졌는데 이제 케밥이 좀 인기가 있어요. 게뮤제 야채, 독일어 야채입니다. 무스타파의 게뮤제 케밥, 야채 케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 저번에 솔직히 뭐야 했는데 이거 너무 훈훈해 보여. 그 사람 알사이드 뭐야. 약간 관전 같나? 베를린 돔이다. 안 돼. 지나가란 말이야. 여기는 코로나 테스트나 하나? 원더우먼? 뭐지? 진짜 넓은 것 같아. Welcome to the 72nd Berlinale. I hope you're looking forward to watch this film, The Hill of Secrets, or Pimerio Undak. It's a bit special today because we actually have some filmmakers here today. The director Lee Dion and the producer Park Hyun-suk. Would you please kindly just wave? Where are you sitting? Up there. Hi. Welcome. They actually already sent a word of greeting, which you're about to watch on the big screen. And after that, we will start the film.
내용 자체는 저작권 때문에 저 분홍색이 안 담겨. 이거? 이거. 자, 어느 정도 우리가 분위기만 잠깐 느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텍스트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 한번 볼까요? 35분, 한 15분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에 이제 베를린이 그때부터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졌습니다. 문화 도시로서. 그렇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독일에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세계대전이 두 번이나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베를린이 전쟁 이후에 폐허 속에서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2차 세계대전 때는 동베를린, 서베를린 이렇게 분단되기도 했죠. 동독, 서독으로 분단되면서, 그죠? 지금은 이제 통일이 되어서 우리가 그게 참 부러운데,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이제 베를린이 고립된 위치에 있었어요. 동베를린, 서베를린 이렇게 분리되면서. 그래서 마샬 플랜을 수립해 전후 복구 사업을 지원하는 미국 측에서는 사회주의 국가들 사이에 있는 베를린을 서방 세계의 전시장으로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베를린시에서는 문화도시로서 국제적 명성을 다시 회복해서 인구가 줄어드는 베를린을 활기 있는 문화 중심지로 만들려고, 그래서 경쟁 부분을 가진 종합영화제로서 베를린 영화제가 이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당시 왜냐하면 이제 유럽의 동서분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도시가 베를린이거든요. 국제적인 도시면서, 그죠? 그래서 이 베를린이라는 도시의 정치 문화적 배경에 어울리게 동서 간의 동유럽과 서유럽 이렇게 이제 그 당시 냉전 시대니까, 그죠? 동서 간의 이해와 또 동양과 서양 간의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이해와 문화 교류가 이 영화제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제 주요 그 상영작들이 정치 사회적 성격을 띤 영화제가 많이 상영되고, 또 대상도 그런 영화제가 좀 많이 받죠. 그래서 베를린 영화제는 이런 동서 간의 관계를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는 영화제로서 동서 간의 냉전 상태인 그 당시 1958년에 소련, 그죠? 이런 나라의 영화를 또 초대해서 보여주고, 또 영화제가 민간으로 이제 이양된 1967년부터는 여러 동구권 나라들의 영화도 초대합니다. 그렇지만 이 시기에 초대 응한 나라는 동구권에서는 6개밖에 없었습니다. 냉전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빌리 브란트, 이제 그 당시 서독의 수상이었죠. 빌리 브란트의 동방 정책으로 동유럽과 서유럽 간의 관계가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 호전이 되니까 1969년에 루마니아와 체코가 참여하고, 1972년에는 소련과 동독 폴란드가 베를린 영화제에 참석을 합니다. 1974년에는 소련의 영화가 상영되고 1975년에는 동독의 영화가 상영됩니다. 베를린에서. 그래서 대부분의 동구권 국가들이 이제 이 영화제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를린 영화제는 꾸준히 이렇게 동유럽 영화들을 많이 초청해서 이 서방에서 접하기 어려웠던 동구권 영화제, 뭐 폴란드나 이런 나라의 영화를 소개해주고, 또 동서 간의 교류의 장으로서 역할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독일 통일에도 또 영향을 많이 미쳤거든요. 그만큼 이 영화제가 다방면에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독일 통일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동서독 동질성 확보를 위한 민족의 축제로서 구동독 지역의 영화산업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는 쪽으로 또 방향을 전환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뭐 만약에 지금 부산국제영화제가 있지만 서울국제영화제 이런 게 만약에 생긴다면 북한의 영화를 초청한다든지, 그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민간 교류를 하고 이런 적대적인 관계를 청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같은 언어로서는 같은 민족인데 우리 이런 좁은 영토 통일이 되면서 영토도 좀 더 넓어지고 북한은 훨씬 더 개발이 덜 됐고 지금 북한이 만약에 개방되면은 호치탐탐 북한을 경제적으로 이용하려는 나라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당연히 선점해야죠. 북한과 계속 교류를 해가지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익을 꾀하면서 북한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결국 그게 나중에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통일될 수 있거든요. 동독도 그렇게 해서 이제 동독이 서독의 마르크화를 원한다. 서독의 경제가 너무 발전하고 서독이 부러우니까 결국 동독인들이 원해서 통일이 됐거든요. 우리도 그런 식으로 이제 통일로 나가는 방법이 피를 흘리지 않고 전쟁을 통해서가 아니고 통일하는 게 제일 좋은 방안 아닙니까? 전쟁을 하면은 여태까지 우리가 이룬 모든 경제 이런 게 다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는데 그런 걸 원하는 국가들이 주변에 이제 일본이나 중국이나 다른 국가들, 뭐 미국도 폐화되면은 우리 폐화된 상태에서 다시 경기를 일으켜야 되니까 또 주변국들이 그걸 이용하고 우리가 주변국에 휘둘려서는 안 되죠. 결국 우리가 주도권을 쥐어야 됩니다. 자, 베를린 영화제 얘기하다가 잠깐 우리 상황을 얘기했지만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서 베를린 영화제 프로그램 중에서 이 영화제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프로그램은 1971년부터 시작된 영포럼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진보적이면서 좀 혁신적이고 실험 정신이 깃든 그런 영화를 소개합니다. 독일어로는 이제 포럼 데스 융엔 필름 이래 되는데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영포럼입니다. 그래서 1970년에 출품된 그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들에 의해 강간을 당한 뒤에 살해된 베트남 소녀에 대한 실화를 다룬 독일 영화가 있습니다. 오케이라는 이 영화가 경쟁 부분에서 상영되어 가지고 한때 심사가 중단되고 영화제가 해산된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정치적으로 예민한 문제를 다루는 그런 영화, 진보적인 영화를 보여주기 위해서 경쟁 부문을 보완하는 프로그램으로 영포럼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이 영포럼은 그 당시의 현실을 반영하는 영화를 상영해서 그 당시 사회 문제를 주목하게 하는 어떻게 보면 현실 참여적인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안가주망이죠. 현실 참여적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영포럼은 영화의 오락적 가치나 이런 형식적인 미학, 대중성보다는 영화가 얼마나 현실을 잘 반영해서 대화와 성찰의 기회를 주는 영화인지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경쟁 부문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이 영포럼은 그 당시 정치적 미학적 격변을 주도하면서 학생운동의 중심이 되던 작은 소극장에서 주로 열렸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68 학생운동이라고 유명하죠. 우리나라의 민주화운동과 비슷한 민주화운동보다 규모가 컸습니다. 사회 모든 분야에 대해서 개혁을 요구했던 게 이제 68운동이고 유럽 전역에 일어났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주도했던 학생운동의 중심이 되던 작은 소극장에서 주로 이제 영포럼이 개최되고요. 이 영포럼이 신설된 첫 해에는 학생운동에 의한 사회의 정치화에 뒤따랐던 동성애를 포함한 성적인 혁명을 보여주는 영화들도 상영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최초니까 좀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그리고 1976년에는 일본 영화 감각의 제국이라는 이 어떻게 보면 포르노라는 혐의를 받아서 영포럼에서 상영되는 것이 금지되고 영화가 압수되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감각이 제구라는 영화가 지금 보면은 뭐 그렇지만 그 당시에만 해도 거의 포르노 수준에 너무 적나라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사건도 있었고, 또 1986년에는 독일 최초로 유대인 홀로코스트 희생자들의 증언을 모은 영화 쇼아, 홀로코스트를 다른 표현으로 쇼아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쇼아를 상영해서 독일의 현대사를 돌아보는 기회를 마련합니다. 이런 영화를 과감하게 상영한다. 독일은 이제 과거사 중에 치부인데 감추고 싶지만 베를린 영화제에서는 오히려 이런 영화를 자기들이 과거사를 반성하는 기회로 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보를 보여주는 정보 전시라는 프로그램을 또 개편해서 86년에 신설되어 문화적인 주제를 다루는 실험적인 영화도 보여주고, 또 영포럼과 비슷한 성격을 띠는데 파노라마라는 포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1978년부터 시작된 6세 이상의 어린이들을 위한 영화를 보여주는 아동영화제, 독일어로 킨더 필름 페스트입니다. 킨더가 영어의 칠드런이거든요. 아이들. 킨더 필름, 아동영화입니다. 킨더 필름 페스트, 아동영화제죠. 이 아동영화제는 관객들에게 꾸준히 사랑을 받으면서 국제적인 아동영화의 발전을 보여줍니다. 또 미래의 영화 전망을 밝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2003년부터 시작된 이 영화학교가 주최하는 건데, 세계 각국에서 참가한 젊은 영화인들이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하고 실습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탤런트 캠퍼스입니다. 베를리날레 탤런트 캠퍼스. 이 영화라는 공통 관심사를 가진 영화 후속 세대가 모두 모여서 함께 배우고 실습하면서 그들의 문화적 경험도 나누고 공동으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특히 영화 산업 기반이 허약한 그런 나라, 그런 지역의 젊은이들을 많이 후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부터 독일 연방문화재단과 함께 새로 만들어진 신설된 겁니다. 특정 지역과 특정 나라의 영화 프로젝트를 후원해주는 월드 시네마 펀드. 그렇죠? 펀드니까 이제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월드 시네마 펀드가 영화 산업이 발전하지 못한 지역에서 기획한 어떤 예술성이 있지만 그러면서 그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영화인데 재정적으로 후원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외된 제3세계 문화를 영화를 통해서 알리는데 기여했습니다. 이렇게 베를린 영화제가 이런 다양한 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이 베를린 영화제의 그 위원장이 디터 코스릭이라는 분이 인터뷰한 내용 중에 보면은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베를린 영화제를 세계인의 영화제로 만들었다. 또 다른 나라와의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했다. 그래서 프랑스의 칸 영화제나 이탈리아의 베니스 영화제 같은 유럽의 중요한 영화제와 차별화하는데 기여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를린 영화제만의 특성이 반영된 겁니다. 방금 말했던 그 프로그램들이. 그래서 베를린 영화제가 초기부터 유럽에서 보기 힘들었던 뭐 이집트나 인도나 또 동아시아 여러 나라 제3세계 이런 영화에 관심을 기울여 가지고 그 유럽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문화를 소개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응? 네. 베를린 영화제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베를린 영화제가 권력 구조 아래서 쉽게 말하기 어려운 정치적 사회적 문제를 다룬다는 것, 주제를. 그런 주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현실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에 주목을 해가지고 영화의 어떤 사회적 기능을 부각시키는 그런 영화제가 베를린 영화제입니다. 또 장차 영화를 영화를 만들고 보는데 중심에 설 수 있는 후속 세대, 그리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젊은 영화에 관심을 보이는 미래지향적인 영화제가 베를린 영화제다. 이 베를린 영화제의 특징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를린 영화제 공식 홈페이지에는 보면 그
수상의 목적이 창의적이고 가치 있는 영화를 보여줌으로써 다른 문화 간의 협력과 이해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리고 문화 교류에 있다는 걸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게 아까 말했던 탤런트 캠퍼스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젊은 후속 세대 영화인들의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또 월드 시네마 펀드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베를린 영화제가 소외된 지역의 문화를 소개하는 그런 영화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제3세계 문화를 이해하고 알리는 역할을 했다는 게 중요하지요. 이 독일이 어쨌든 과거 나치 시대 때 자기들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고 그죠? 또 주변국과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그러면서 지금 EU에서 독일이 제일 중요한 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유럽연합에서. 그죠? 베를린 영화제를 보면은 이런 독일의 그 어떤 최근의 활동이 영화제에서도 그 특징이 드러납니다. 아이고 시간이 50분 넘었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남은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베를린 영화제, 부산 영화제 비교하는 게 다음 시간에 이제 할 건데 다음 시간에는 베를린 영화제 수상작 중에 한 편 정도 제가 또 한 10분, 15분짜리 편집된 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